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일과 인간관계에서 안녕하기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일부러 목차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근데 그리고 소통하라 그리고 또 소통하라. 후배 상사와 일하고 선배 부하와 일해야 하는 조직생활. 다가가기 어려운 MZ세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7번을 쓰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 7번이요? 네. 사실은요, 정확히 보셨는데 7번은 한겨레 연재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하면서 한 꼭지를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 원고량도 조금 부족하고 책으로 하기에는 뭐에 대해서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MZ에 대해서 써주면 좋겠다. 나 MZ 전혀 모르는데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일이라 나 전혀 모르는데 나도 그걸 쓰자고. 그래서 저거 한 꼭지 쓰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고민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 4사람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한 서너 시간씩 대화를 했어요. 그걸 다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녹취 다시 풀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 한 꼭지 쓰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쭈고 싶은 내용들을 쭉 할게요. 첫 번째 리더란 무엇일까요를 제가 여쭤보는데요. 사실 이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최근에 굉장히 히트작이었죠. 이걸 보면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우영우보다는 오히려 정명석 변호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후배에게 잘못했을 때 빠르게 사과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점을 발견하며 흔쾌히 그 후배를 칭찬하고 계속 후배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우리 팀이 이룬 실수에 대해서 팀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명석 변호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나 정말 본 적이 없다 저런 리더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멋지다 저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리더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사를 원하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리더 역할을 하게 돼요. 리더는 저기 멀리 있어서 저 사람은 리더야. 저 사람은 훌륭해야 돼. 저 사람만 탓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작은 리더. 어떤 조직에서든 작은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리더나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책으로 따지면 한 100만 권쯤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는데 제가 제일 그 가슴에 와닿는 표현은 리더는 다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저는 가장 와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 이게 저는 리더라고,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까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리더는 누가 누구를 끌고 가고 따라가고 그런 리더가 아니죠. 상대방도 나도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저는 엄청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은 자기 자신과의 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고전에 신기독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때 이제 제대로 잘 하라는 그런 얘기죠. 남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건 리더십이죠. 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래서 리더는 자기
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과 승진과 이런 것만 하고 밑에 사람들을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룹 부사장 때 그룹 인사팀장을 할 때 저는 구본부회장하고 21년을 일을 했는데요. 21년 동안 저의 보스였는데 인사팀장 할 때 특히 그 양반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각사 이제 CEO 이제 평가하고 연말에 이제 인사 준비를 이제 몇 달을 거쳐서 하는데 빠짐없이 꼭 그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쭉 논의를 해요. 그냥 보고가 아니라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거 꼭 물어보는 말이, 아마 저 양반 밑에는 누가 커옵니까? 꼭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로 다 대답을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말로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이 소위 이 후보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는 게 뭐 발표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자료로서, 인사 자료로서 이 후계 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저 양반 밑에 근데 누가 커옵니까? 하면은 이제 딱 자료 올려놓는 거죠. 그 밑에 무슨 전무가 있고, 무슨 부사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쫙 얘기를 하면 다 그 양반 다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커올라 오느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혼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리더감이 아니다. 그런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무엇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 모순의 차원에서 역설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순. 회사 다닐 때 항상 제가 지주회사에 있으면서 사업자 회사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아니, 단기적으로 성과도 내고 장기적으로 성장도 하라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다 하냐? 하나만 하기도 지금 벅찬데, 장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에 대해서도 자꾸 뭘 챌린지를 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순으로 보는 거죠. 단기 성과와 장기적 성장은 모순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이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루 세 끼 밥 안 먹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겠다.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늘 끼리 거르지 않고 잘 먹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 장기 성장은 사실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지, 이거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역설적 관계다. 파라독시칼하다. 그러니까 인사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역설적인,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왜 뽑냐, 회사가 일 시키려고 뽑는 거죠. 이뻐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는 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뽑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강조한 인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존중 경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방식, 그거를 저희는 인간존중 경영이라고 불렀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이제 그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노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은 한편으로는 생산 요소예요. 회사는 사람을 뽑는 이유가
기계 설비만 갖고 다 안 되니까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안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인건비 부담도 있고 내보내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뽑겠어요? 필요하니까. 그 사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 생산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경제에서 얘기하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다른 생산 요소, 모든 생산 요소들과 딱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이라는 것은 한 인간 속에 인베디드 돼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얘기할 때 노동력과 그 인간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결과는 많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조직 문화 이런 많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노동이라는 것은 다른 생산 요소와 달리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고 분리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동은 생산 과정의 생산 요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어렸을 때는 헷갈려 해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지션이 올라가고 책임이 커지는 위치에 갈수록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고 역설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짐 콜린즈라는 사람이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이제 리더십의 가장 높은 단계를 그양반은 이제 레벨 5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그 personal humility, 개인적인 인간적인 겸허함과 professional will. 그러니까 professional will이니까 자기가 일에서 뭔가를 해내고 성취하겠다는 의지, 성취 의지. 그게 두 가지가 통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험블하고 겸허한데 그 직업적 의지, 성취 욕구는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3시간 정도 주시면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도 막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막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식들 낳으면 잘 모르시겠죠. 어린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이 키워보니까 리더십 트레이닝 이런 게 막 있어요. 유치원부터 막 다녀요. 그렇지만은 막상 리더가 이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겸허해야 하고 그리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저는 과연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뭐 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사장이지 리더로서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딴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5대 그룹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그냥 나 혼자 잘났어 해가지고 사장 안 돼요. 사장 되기 전에 다 도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 조직에서 이 사장이 되고 CEO가 되려면은 상당 부분 제가 말씀드린 저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무슨 수를 써서도 끌어내려요. 승진하기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정도 차이지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 교육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큰 조직에서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적어도 어느 정도 갖추지 않으면은 높은 포지션에 못 가는 현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잘 교육을 하면 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겠죠.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일하는 것보다는 그 일 자체보다는 인간관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압적인 사람 또는 시니컬한 사람, 그리고 편을 짜서 타인을 따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등등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상사이거나 동료이거나 또는 후배이거나 어떤 경우이든지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은 학교가 아니니까 친구를 사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일만 하면 된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과연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회사 밖의 인간관계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가 아니다. 여기는 뭐 동호회도 아니다. 당연하죠.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면 회사도 개인도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함께 일함으로써 회사가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거는 일단 하나의 전제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오래전에 나온 스타디인데 미국에서 한동안 이제 소위 이직률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그때 많은 스타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결론 중에 하나가 이직 원인 1번이 보스 팩터였어요. 보스 팩터. 그 윗사람이 싫어서 상사가 고약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퇴사한다는 게 그 이직 요인 1번으로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일이 힘든 것보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여전히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요. 이게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더불어 일하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전제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거 맞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겠죠. 어떻게 같이 일함으로써 성과를 조직 차원에서 성과를 내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당연히 경쟁이 필요하죠.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라는 거. 과거에 신입사원들 한참 이 집단적으로 많이 뽑을 때 500명, 1000명씩 뽑고 그럴 때 20년 후에 사장이 500명, 1000명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 나올 거 아니에요. 매년 신입사원들 중에. 그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경쟁하고 거기에서 최후까지 이제 올라가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인 거고 그게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조직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 과정이 가능하면 그 과정이 공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저는 이 대학에 오래 있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로 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21년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21년 기간 동안 저의 생각과 행동도 상당히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에 일할 때는 여기가 학교야? 라고 얘기했다는 저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올 때부터 임원으로 와가지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조바심에서부터 내 스스로가
막 그런 압박감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 그 직원들을 아주 강하게 조련해 가지고 그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뭐 그런 생각에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연말에 리더십 평가하면 뭐 형편없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초반에 처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했고 뭐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뭐 직원들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런데 뭐 평가 항목들 이렇게 손으로 적은 거 보면은 뭐 혼자만 일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근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회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내가 연구자가 아니고 내가 회사에 임원으로 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위아래 옆 전부 하고 더불어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뼈저리게 느끼니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거. 그러니까 또 다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더십은 성격 개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하게 된 생각. 리더십은 성격 개조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겪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면서 새로운 거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하는 방식을 바꿔내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성격 개조다 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차 제가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좀 바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겪게 된 거는 나중에 그 부상 승진하고 그다음에 사장 승진하고 그러면 이후에 차차 후배들이 주요 포지션으로 올라오는 그런 걸 또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후배인데 급은 같지만 같은 사장이지만 후배인데 포지션 자체가 직책 자체가 저보다 더 높은 직책에 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지금 저 일을 맡아서 하게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저 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 일 중심적으로 보자.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면 또 상대방도 그거를 이해하잖아요. 눈치채잖아요. 저 선배가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일이 스무스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일 중심적인 그런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관계는 일 중심적인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미칼 믹스가 일어나고 어떤 그 1+1이 3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정서적 교류라는 것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서적 교류는 일 중심적 사고와 태도만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야말로 eye to eye, heart to heart 하지 않으면 그런 시너지는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eye to eye, heart to 하는 게 그게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근데 아까 정혜신 박사 추천서 뭐 언급하셨는데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는 거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케미칼 믹스가 일어나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니까 성과를 위해서 모여서 일하는 조직이니까 일 중심적인 그 관계,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시너지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한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집중과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제가 관찰을 해보면 이 for profit 보통 일반 회사들에서는 일중심적인 그런 게 오히려 더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아닌 뭐 NGO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일 외적인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더라고요. 일중심적 관계보다는 관계중심적 관계가 더 큰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부작용도 꽤 크죠. 예. 근데 모든 조직은요, NGO든 뭐 for profit이든 본질적으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거는. 안 그러면 왜 모여서 같이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보고 재무제표상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측정치가 그야말로 유니버설한 측정치가 있으니까 비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상대 비교도 쉽고. 근데 가치 추구형의 시민단체나 NGO나 또 이런 데서는 그런 측정치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가치가 어떤 것들이었느냐, 그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 가치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잘 만들어 왔느냐를 두고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는 평가 작업이 내부에서 사실 일어나야 되죠. 그랬을 때 관계중심적 관계에 지나친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사실 두 번째 질문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과 다르게 이제 그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세대 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즘은 이제 후배 그룹에게 비판받기 싫어서 선배 그룹들이 일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 어떻게 보면 혼내기도 하고 이것은 뭐 다시 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다. 피드백 훈련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이 문제로 드러나는 것도 현실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직장 내에서의 그 세대 간 소통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로 선한 태도로 말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잔소리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솔직히 뭐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전에 퇴직을 해서 아유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후배 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젊은 직원들 참 힘들다고 자기가 누리는 거 받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고 뭐 굉장히 고심들을 하던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재택근무하고 비대면 근무하고 그런 게 단순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그 창의력이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팀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런 일은 한 생산성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고민이겠어요. 이게 하루면 되는 게 3일씩 걸리니까 소통 문제 때문에 이게 큰일이죠. 그래서 참 아이고 고생들 한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 그 블라인드 때문에 또 굉장히 그 전전긍긍하더라고요. 블라인드는 뭐 저는 회사 다니지 않으니까 블라인드를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블라인드에 뭐가 올라올까 전전긍긍하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당신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윗세대하고 달랐듯이 당신 밑세대가 당신들하고 다른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디펜시브하게 하지 말고 좀 오펜시브하게 해볼 수는 없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기는 했는데요.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세대 간의 어떤 소통 문제, 갈등 문제라고 그냥 그 제너레이션 갭으로만 그냥 보는 걸로 그 문제 해결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라 그러지만 그 같은 세대 안에서도 엄청난 소시오 에코노믹 스테이터스 사회 경제적 이 처지가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걸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세대라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가지고 해결책이 나올까? 혼자서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요. 현실은, 팩트는 이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임원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사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어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물러가잖아요. 저는 이미 간세되고, 여러분들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조직을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 책임이 커지는 포지션에 갈 때 이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을까? 당연히 고심할 거예요.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소스와 권한을 갖고 있는 4050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지금 2030들이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뭐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겠죠. 알아야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분명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30 MZ라고 해서 소통 싫어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에 너무 깝깝해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4050은 뭐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이 친구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우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얘들하고 얘기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확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애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못되게 군다고 그냥 거기서 연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꾹꾹 참고 또 키우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후배들, 부하들 키우는 것도 그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거는 뭐 4050 리소스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다가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2030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4050들도 있어요. 조직 안에서도.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야, 저 선배는 정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가,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티 별로 안 내고, 묵묵히 자기를 하는 사람, 이런 선배들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MZ라고 해서 2030이라고 해서 뭐 그런 점에서 뭐 다 같은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 아닌 다른 스피시스는 아니잖아요.